여러분은 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깨끗한 복도, 그리고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따뜻한 손길. 아마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일했던 북한의 도립병원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저는 평양의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산도립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제 부모님은 우리 딸이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한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입을 때마다 마치 죄수복을 입는 것 같은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의 진료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진기 하나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약이 있어야 하고 주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 약재실 선반은 지난 수년 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병 링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병원에는 제대로 된 수액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굴러다니는 빈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을 주워다가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한 뒤 그 안에 소금물을 타서 링거 대신 사용했습니다. 고무 튜브는 너무 낡아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주사바늘은 쓰고 또 써서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여린 살에 그 무딘 바늘을 꽂을 때면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었고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열악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난 딸아이를 업고 눈길을 헤치고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숨이 넘어갑니다. 저는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아니 웬만한 나라 같으면 항생제 주사 몇 방과 해열제, 며칠뿐이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병이었습니다. 페니실린, 그 흔하디흔한 항생제 알약 몇 개만 있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재과에 전화를 걸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과장 동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약은 지난달에 다 나갔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말하면 그 원망이 당과 국가로 향할까봐, 그래서 제가 보위부에 문책을 당할까봐, 저는 비겁하게도 아이의 탓, 늦게 온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처방전 대신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설탕물이라도 먹이고 푹 재우시오. 그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몇 번이고 절을 하고 아이를 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동네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요. 저는 그날 밤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고 입을 틀어막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흰 가운을 입은 사기꾼이다. 약 한 알이 없어서 그 어린 꽃봉오리가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나는 죄인이다. 소아과 병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힘없는 기침소리와 어머니들의 탄식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인큐베이터가 멈추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은 차가워지는 기계 안에서 체온을 잃어갔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아기 옆에 놓아주는 것. 그 원시적인 방법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식어버리면 아기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정말로 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인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외국산 약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병동 지하 1층, 가장 깊숙한 곳, 철문으로 굳게 잠긴 구호물자 창고. 그곳은 병원장과 당비서, 그리고 보위부 간부들만이 열쇠를 가진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가끔 당비서가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유엔이나 국제 적십자에서 보내준 구호물자들, 독일제, 항생제, 일본제 해열제, 영양수액. 우리 아이들을 수천 명은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약들이 그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약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간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상급 부대에 바칠 뇌물용으로 비축된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당 비서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비서 동지, 지금 병동에 이질이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수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구호 창고에 있는 수액 몇 팩만, 제발 몇 팩만 쓰게 해주십시오. 당 비서는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동무,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건 장군님을 위해 예비된 전시 물자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간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란 말이요. 어디 감히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혁명 물자를 탐내는 거요? 그날 오후 저는 보았습니다. 당 비서의 운전기사가 구호 창고에서 박스째 약을 실어 나르는 것을 알고 보니 당 비서의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피부병에 걸렸다며 사람도 못 쓰는 최고급 소독약과 연고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인민의 자식들은 약 한 알이 없어 고열에 시달리다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간부의 집 개새끼는 최고급 외제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들만 살아남고 없는 자들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거대한 대기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호 창고에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매일 분노를 삼켰습니다. 저 문을 부수고 싶다. 저 약들을 꺼내서 지금 내 눈앞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아이에게 주사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 역시 반동분자가 되어 어디론가 끌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두려워 의사로서의 양심을 외면하고 살았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7살 난 철수가 아프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아들 철수는 유난히 저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픈 친구들 다 고쳐줄 거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청진기를 만지작거리던 아이.
병원 일에 지쳐 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위해 찬물에 밥을 말아 기다리던 착한 아들.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병동에 돌던 그 지독한 전염병이 제 아들에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은 40도를 넘나들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기침을 할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이라며 돌려보냈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갔던 그 사신이 이번에는 제 아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페니실린, 그리고 고단위 해열제, 그것만 있으면, 딱 주사 2방이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왕진 가방에는 텅 빈 주사기뿐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해열 효과도 없는 민간요법용 약초 뿌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아파. 엄마는 의사잖아.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열에 들뜬 아이의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의사니까, 선생님이니까 나를 고쳐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당 비서의 눈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의 감옥도 반동의 낙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구호창고, 그 지하 창고에 쌓여있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약들, 그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이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약 가져올게.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살려줄게. 저는 하얀 의사 가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제 손에는 청진기 대신 병원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무거운 쇠질의 떼바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될 것입니다. 아니, 강도가 되어서라도 내 아들의 생명을 훔쳐올 것입니다. 그 굳게 닫힌 간부들만의 천국 구호 창고의 문을 제 손으로 부수러 갑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해산의 칼바람이 창호지 바른 병원 문틈으로 황소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병동에는 끔찍한 불청객, 급성 폐렴과 장티푸스가 동시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어제까지 병원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오늘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가는 일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텅 빈 약재실을 서성였습니다. 제발, 제발 뭐라도 나와라. 해열제 가루라도 좋으니. 제발. 하지만 신은, 아니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 철수였습니다. 엄마, 추워. 너무 추워.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7살 난 아들이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불덩이였습니다. 체온계의 눈금은 40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에서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가래가 폐를 가득 채워 숨기를 막고 있는 소리. 전형적인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소리, 제가 지난달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이라며 돌려보냈던 그 5살 여자 아이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 소리를 내고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말라비틀어진 약초 뿌리와 유통기한이 3년도 더 지난 해열제 빈 병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제 진료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청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시간마다 나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손발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살려줘. 아이가 제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페니실린, 그리고 포도당 수액.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사흘 안에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약이 제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구호창고, 병원 지하 1층, 간부들만을 위해 비축해둔 그 비밀 창고. 거기에는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지난주에 구호물자로 들어온 독일제 항생제 박스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 구해올게. 엄마 의사잖아. 알지?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이 아닌 병원의 실세인 당 비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병원에서 유일하게 난로가 펑펑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기름진 고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당 비서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과장 동무, 노크도 없이 무슨 일이요? 지금 내가 중요한 학습 중인 거 안 보이요? 그의 앞에는 학습, 제강 대신 먹다 남은 돼지고기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하얀 의사가운이 더러운 바닥에 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습니다. 비서 동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철수가 폐렴으로 죽어갑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구호 창고에 있는 페니실린, 딱 한 병만, 아니 반 병만이라도 쓰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제 월급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 비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김 과장 동무. 자네 당성이 투철한 동무인 줄 알았더니 실망이구만. 구호 물자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일어나? 그건 전시를 대비한 장군님의 예비 물자야. 그리고 우리 병원 간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혁명 자산이라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국가의 자산에 손을 대겠다? 이거 사상투쟁감인데? 비서 동지, 사람이 죽어갑니다. 전시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약들은 유통기한 지나면 어차피 버릴 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 비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동무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대들어. 나가. 당장 나가.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던 계집에서
털이 북슬북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나왔습니다. 당 비서가 아끼는 외화벌이 일꾼이 선물했다는 시추라는 강아지였습니다. 당 비서는 저에게 소리치던 표정을 싹 바꾸더니 그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발 아파? 응? 그러더니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마이신 연고, 그리고 항생제 앰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약들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길로 앰플을 따서 솜에 적시더니 강아지의 발바닥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밖에서 놀다가 긁혔어? 아프지 마라. 이게 귀한 미제약이라 금방 나을 거야.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철수는 지금 참 바닥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항생제 한 방울이 없어서 폐가 굳어가고 있는데, 저 간부의 개새끼는 단지 발바닥이 조금 긁혔다는 이유로 그 귀한 항생제를 솜에 듬뿍 묻혀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성심, 의사로서의 사명감, 당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은 저 강아지의 발바닥에 발린 연고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엘리트 의사의 아들 목숨이, 간부의 개새끼 발톱대만도 못한 나라.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 비서는 강아지를 어루만지며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 내일 아침 조회 때 자네 태도에 대해 비판할 테니 각오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저는 철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아까보다 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약 가져왔어?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엄마가 약 가져올게. 아주 좋은 약으로. 철수야, 엄마 믿지? 엄마가 오늘 밤에 꼭 고쳐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제 하얀색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이 가운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병원 시설 보수 때 쓰려고 챙겨두었던 묵직한 쇠지렛 때바루를 꺼냈습니다. 그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당직 경비원마저 술에 취해 잠들 시간. 저는 더 이상 당원 김영희도 소아과 과장 김영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새끼를 살리려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이라도 하겠다. 저 구호 창고의 문을 부수고 내 아들의 생명을 내 손으로 찾아오겠다. 저는 쇠지렛대를 품에 안고 어둠이 깔린 병원 복도를 소리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그 금지된 문을 향해 엄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제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릴 때마다 제 심장 소리도 쿵쾅거렸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의사,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아왔던 김영희는 그 계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사람은 새끼를 위해선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어미뿐이었습니다. 구호 창고 앞. 굳게 닫힌 철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거대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자물쇠, 저 쇳덩어리 하나가 내 아들의 생명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쇠지렛대 끝을 자물쇠 고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수야, 엄마한테 힘을 줘. 으윽.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쇠지렛대를 비틀었습니다. 기익. 녹슨 쇠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경비원이 들었을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비친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반창고 하나 없었는데 이곳에는 천장까지 쌓인 박스마다 페니실린, 아스피린, 포도당, 종합 비타민, 온갖 영어와 일본어가 적힌 약품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많은 약을 썩히면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인가. 하지만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약품 상자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페니실린, 페니실린, 찾았습니다. 독일제 페니실린 주사액 박스. 저는 앰플 몇 병과 일회용 주사기 한 묶음, 그리고 고열을 내릴 해열제 몇 통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아들이 깨어나면 먹일 고단백 영양제와 포도당 캔디도 한 줌 쥐었습니다. 창고를 나오기 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날이 밝는 순간 도난 사실이 발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물쇠를 걸어두는 신용만 하고 어둠 속을 달려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습니다. 알코올 솜도 없어 제 입김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호호 불어가며 주사를 놓았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참아. 이제 안 아플 거야. 엄마가 약 가져왔어. 주사를 놓고 해열제를 물에 개어 억지로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발 이야기 듣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불덩이 같던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렁 거리던 쇠 끓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당 비서가 출근할 것이고 구호 창고가 털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범인은 금방 좁혀질 것입니다. 어제 저녁 약을 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던 저, 그리고 당직 근무자였던 저, 모든 정황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잡혀갈 것인가. 잡혀가면 저는 국가재산 절도죄, 그것도 구호물자에 손을 댄 죄로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아니,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살려놓은 내 아들 철수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반동의 자식이 되어 꽃제비로 떠돌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둘 순 없다. 여기서 죽으나 도망치다 죽으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는 쪽을 택해야 했습니다. 탈출하자. 이 지옥 같은 병원을, 이 비정한 나라를 떠나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곳, 약이 없어 아이가 죽지 않는 곳으로 가자. 저는 자고 있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철수야, 일어나. 우리 여행 가자. 멀리, 아주 멀리. 아이는 아직 열기운이 남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 졸려. 저는 대답 대신 아이에게 가장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아이를 업고 무명천으로 아이와 제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 왕진 가방에는 훔친 약들과 비상식량, 그리고 나침반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병원의 정문에는 벌써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뒷문 개구멍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 아들은 뜨거웠고 제 앞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해산 역전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가 가장 먼저 깔릴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경 근처 벌목장으로 향하는 화물 트럭들이 지나가는 산길로 향했습니다. 전에 왕진을 다니며 봐두었던 길이었습니다. 눈길을 한참 걸어 산 중턱 도로변에 숨었습니다. 등 뒤에서 철수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다리 아파. 저는 아이의 입에 포도당 캔디를 하나 물려주었습니다. 쉿. 철수야. 소리 내면 안 돼. 나쁜 아저씨들이 잡아가. 이것만 먹고 푹 자. 알았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매연을 뿜으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저는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트럭 뒷바퀴 쪽 짐칸 난간을 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업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짐칸에 올라탄 저는 목재더미 사이 비좁은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가까워질수록 트럭이 멈추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멈추라. 검문이다.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군인들이 짐칸 위로 올라와 쇠꼬챙이로 목재 사이를 찌르며 수색을 했습니다. 툭, 툭. 쇠꼬챙이가 제 머리 바로 옆 나무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파묻고 제 손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울지 마라 철수야. 기침도 하지 마라. 아이가 숨이 막히는지 버둥거렸습니다. 제 손에서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막으면 아이가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손을 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저는 속으로 수천 번 부처님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상 없다. 통과. 군인의 목소리와 함께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의 입에서 손을 떼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트럭은 국경인 압록강변 근처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트럭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저희는 짐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눈밭에 구르며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얼어붙은 강만 건너면 됩니다. 하지만 강의 얼음은 얇았고 곳곳에 국경 경비대의 탐조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아이의 체온이 제 등을 따뜻하게, 아니 뜨겁게 적셨습니다. 철수야, 저 강만 건너면 돼. 저기만 건너면 약도 많고 밥도 많은 곳이 있어. 엄마가 꼭 데려다 줄게. 저는 쇠지렛대 대신 이제는 제 두 다리를 믿어야 했습니다. 경비대의 탐조등이 반대쪽을 비추는 순간 저는 얼음판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빠지직 살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구호 창고를 턴 도둑을 잡으려는 보위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차가운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는 이제 막 숨이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엎여 있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 어둠 속을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압록강의 살얼음판이 깨지며 차가운 강물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훔친 약으로 겨우 숨이 돌아온 내 아들, 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을 뚫고 중국을 지나 제3국을 거쳐 기적처럼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철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약이 없어서 아플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약속해.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저희 모자는 서울의 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철수는 나만의 좋은 영양제와 음식을 먹으며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직업,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한에 오면 당연히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돌봤던 임상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다시 의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쳐야 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제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국가기관의 담당자는 저에게 다른 기술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김영애 선생님, 제빵 기술이나 미용 기술은 어떠세요? 북한 의사 출신 분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평생 청진기를 잡았던 손으로 빵을 굽는다니.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제 가슴 속에 남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환자 곁에 있고 싶다. 비록 의사가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없다면 간호조무사라도 되자. 가운의 색깔이 바뀌고 하는 일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본질은 같지 않은가. 저는 학원에 등록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한 소아과 의원에 취직했습니다. 북한의 과장 의사가 남한의 신입 조무사가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으리으리한 최신식 의료 장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 때문이었습니다.
진료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유통기한이 한 달 남았다며 약품 선반에 있던 시럽제와 알약들을 한 웅큼 꺼내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한 임박했으니까 폐기 처분하세요. 새 약 들어왔으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약들은 해열제와 항생제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아들 철수를 살리기 위해 쇠지렛대로 창고 문을 부수고 훔쳐야 했던 바로 그 귀한 약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 시럽 한 병이면 10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약 한 봉지면 죽어가던 생명을 이승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새 약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쓰레기통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까워라. 너무 아까워라. 이 귀한 걸, 이 생명 같은 걸 왜 버립니까? 저기 북조선 아이들은 이거 한 방울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며 죽어가는데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속의 약병들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 눈앞에 제가 살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수많은 북한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 이렇게 약이 넘쳐나는데 선생님이 무능해서 너희를 살리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의 모든 물건을 허투루 쓰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솜 하나, 반창고 한 조각도 아껴 썼습니다. 아이들이 주사를 맞고 울면 저는 사탕을 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 이 주사는 생명의 물이야. 이거 맞으면 금방 나아.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제 마음을 알았는지 병원을 찾는 아이들과 엄마들도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기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은 참 따뜻해. 주사 놓을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더라. 저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이모님이라 불리며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철수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접수대에서 익숙하게 아이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건네주는 약봉지, 항생제, 해열제, 기침약, 소화제,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약값은 고작 몇천 원. 저는 그 약봉지를 받아들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구호 창고 문을 부수지 않아도, 당 비서에게 무릎 꿇고 빌지 않아도, 그저 동네 약국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이 흔한 약 봉지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내 아들을 업고 그 추운 겨울 산을 넘어야 했구나. 내 친구의 아이를, 내 이웃의 아이를 흙바닥에 묻어야 했구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이 없는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그 썩어빠진 체제와 독재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간부에게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나라가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철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엄마, 이 약 먹으면 이제 안 아파? 그럼 안 아프지.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약을 먹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이제 의사가 아니야. 북조선에서 입었던 그 하얀 가운은 다시는 입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지금이 더 좋아. 여기서는 엄마가 훔치지 않아도 너에게 약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픈 아이를 돈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비록 남한에서 의사의 명예는 잃었지만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이제야 비로소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북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약이 없어 꽃제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저기 해산도립병원에 남아있을 내 동료들, 아직도 맥주병 링거를 만들고 있을 김 간호사, 부디 마음만은 무너지지 말기를.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내가 이곳에 넘쳐나는 약들을 트럭에 가득 싣고 가장 먼저 그 병원 문을 두드릴 테니 그때까지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기를. 제 이름은 김영희. 저는 대한민국 소아과의 자랑스러운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